자, 이제 두 번째 장애통합 유아 인권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의 인권교육, 그리고 아동의 인권과 아동학대의 관계,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부주의한 지도, 장애 아동의 권리,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대책 등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아무래도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의 뭐 사례라던가 사진이나 뭐 이런 게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조금 어렵거나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소그룹 형태로 계속 조금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이제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눠보면 조금 더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조금 이렇게 흉내도 내가면서 좀 재미있게 하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아동의 권리는 인권이랑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아동의 권리가 뭐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세계인권 선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가 있어 평등하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고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인권의 권리를 근거를 세계인권선언이 이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답게 살 권리는 인권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뭐 당연히 타인에 의해서 침해받을 수 없고 타인에게 넘겨줄 수도 없는 권리인 동시에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의 기본 권리와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권은 모든 아동에게 출생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동은 자신의 인권을 누릴 권리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권은 인간이 지닌 권리라는 총체적인 의미로서 아동의 인권과 아동의 권리의 동의어이고 아동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권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 같은 경우에는 제3조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되고 아동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되고 또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천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제법 효력을 가지는 인권조약을 보면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 있어요. 그래서 아동의 인권을 4개의 기본 권리와 원칙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아이들하고 이제 인권교육, 권리교육을 하면서도 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그리고 원칙에서 보이는 무차별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 생명과 존중, 발달 보장의 원칙, 아동의사 존중의 원칙을 계속 이제 아이들에게도 많이 설명을 해준 편이에요. 그래서 다음을 살펴보면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 원칙이 있겠죠. 무차별, 그다음에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 및 발달 보장, 참여. 그래서 이제 무차별 같은 경우에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뭐 인종, 뭐 부모의 직업, 뭐 어떤 종교, 언어, 그다음에 뭐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걸 의미하고 있고요. 아동 최선의 이익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려 해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성행동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가 사실은 이런 원칙들 있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사실은 뭐 이렇게 부모님께서 이혼하는 가정에 있어서 아이 양육을 맡을 때도 어쨌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 그것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시기에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 아이들은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어린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존중받을 권리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참여라는 게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주는 게 필요해요. 아이들한테 자꾸 물어봐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놀이 중심하면서도 아이들이 이제 그런 놀이의 선택권이라던가 활동의 선택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참여권은 장애 아동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얘는 뭐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뭐 쉬운 거 주자 이게 아니라 뭔가 활동을 할 때도 좋아하는 놀잇감 뭐 2가지, 3가지 중에 선택해서 가르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너가 좋아하는 놀이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영역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를 참여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내서 그 의견이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갈 때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참여하는 권리는 좀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한 번씩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동들의 이제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당연히 생존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안전한 집도 필요하고 적절한 생활수준도 필요하고 그리고 영양도 잘 섭취해야 되죠. 보호권, 아동학대, 뭐 방임, 차별, 폭력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받아야 돼요. 발달권, 그리고 아이들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그쵸? 학교 갈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뭐 자기의 종교를 자유롭게 누릴 권리, 정보를 얻을 권리 모두가 있죠. 참여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존중받게 해주는 거, 표현의 자유를 줘야 되고, 종교의 자유도 있어야 되고, 의견을 말할 권리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사생활을 보호해야 돼요. 그 사생활 보호받을 권리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이제 뭐 일기 쓰잖아요, 아이들이. 일기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교사라서 그 일기를 뭐 확인한다면 그거를 이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사생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생활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부모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허락을 받지 않고 뭐 SNS 같은 곳에 아이의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에 아이들의 참여,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많이 들어보신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어렵다고는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아동 권리에 대한 기본 원칙입니다. 아동 권리 존중 인식 및 실행력 강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쨌든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많이 부모와 양육자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자율성도 가지고 있지만 보호받아야 되는 의존성도 함께 가진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영유아는 여기 보시다시피 권리의 주체인 동시에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아이들 권리를 지키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부모, 교사와 같은 성인들이 권리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막 권리를 찾고 얘기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아동 권리 교육을 정말 많이 하고 있죠. 인권 교육, 뭐 권리 교육, 똑같은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많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권리에 대해서 아이들 스스로 알 수 있게 많이 가르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권리 존중인데요. 우선적으로 부모는 자녀인 영유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식이 만약에 낮으면 그런 이제 아이들은 당연히 권리가 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인식이 없을 때 뭐로 이어지냐면 아동학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 요인을 봤더니 부모의 성격 및 영양 요인이 있더라 보니까 부모가 미성숙하거나 아니면 애착 발달에 문제가 있었거나 불안정한 양육을 자신이 받았거나 그래서 아동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또 아니면 아동에 대해서 어때요? 너무 지나치게 막 기대하고
빈곤 등의 가정의 위기 환경에 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어릴 적에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거, 그리고 또 부모가 약물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경우, 그리고 뭐 부모의 그릇된 아동관과 양육관, 부모의 낮은 자아 존중감, 그리고 만약에 부모가 분노나 자절이나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면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부모의 불안과 우울증, 정신질환이 있을 때도 그런데요. 이게 아동학대가 사실은 뭐 현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뭐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것들만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아동학대의 그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가 거의 대다수예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만약에 교육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발견했을 때는 신고 의무자예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벌금을 내거나 이제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 의무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만약에 교육기관에서 근무를 하거나 뭐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부모의 형태가 이런 세부 요인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어때요? 아이들 잘 살펴봐 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가족 구조 및 상호작용의 요인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아동이 상호작용을 잘 못해요. 그리고 가족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가족 구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뭐 사회적 지지체계하고 이게 조금 결여돼 있어요. 동떨어져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좀 아동학대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보면은 아마 다들 텔레비에서 하는 뭐 금쪽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저도 재밌어서 많이 보는데 상호작용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상호작용. 그러니까 마음 표현을 언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잘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잘 소통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정말 이 상호작용하는 거, 소통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계시다면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들, 자신의 생각들을 언어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 지지해 주시고 표현할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 문화적인 요인도 있겠죠. 아동을 뭐 대하는 방식이라던가 신체적인 체벌에 대해서 허용적인 문화, 뭐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나 자녀를 뭐 소유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졌거나 폭력에 대한 가치나 규범이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근데 현재로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아동의 노동력이 차치가 당하거나 아니면 너무 나이가 어린데 여자아이들 이제 결혼을 빨리 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해서도 아동학대는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보다는 사실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더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사이거나 아니면은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신고 의무자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런 것들 정도는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제 교직원의 아동권리 존중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위해 교사와 부모가 협력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연히 협력해야 돼요. 아이들은 그 권리 존중을 스스로 다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교사와 부모가 당연히 도와주고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부모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교실에서 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사실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도 저도 이제 교사로 현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수업,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교육, 그 교육의 질은 결국에는 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사 그 한 사람의 생각, 그 교사 한 사람의 어떤 인식, 그리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아이들도 권리가 있대. 그래서 그 권리를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래. 이거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계속 그 아동학대에 대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죠? 예방으로 바뀌면서 이 교사 교육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지금 이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동 인권 교육을. 패러다임이 계속 예방 쪽으로 바뀌면서 많은 논문들의 연구를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교사가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 그 교실에 있는 아이들의 권리들이 더 잘 존중되고 실행되었더라 하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책이 바뀌게 되죠. 실제 교실에서는 학습자인 유아의 권리 중심으로 계획되고 진행되기보다는 교사 중심의 계획과 의도로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음. 자, 저희가 놀이 중심 전에는 사실은 조금 더 교사 위주의 그런 수업이 많이 진행되긴 했죠. 그래서 놀이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아동학대 예방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놀이 중심도 커다란 틀에서 보면은 아동학대 예방이에요. 교사가 자기가 계획한 수업대로 끌고 가려고 하면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을 때 어려움이 생기죠. 근데 이제 놀이 중심은 뭐예요? 아이들이 직접 놀이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참여권을 아이들에게 주는 거죠. 아이들이 놀이를 만들고 놀이를 선택하고 더 많은 놀이를 더 자유롭게 더 긴 시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아이들 중심의 놀이 중심으로 활동을 했을 때 아동학대가 예방되더라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교육 현장에서 이 아동학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뭐 권리교육도 생겼고 놀이 중심도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들이 효율적인 하루 일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 시간, 공간, 권위, 집단 관리의 측면에서 언어적 위협의 형태 보시면 부주의한 지도라고 있죠. 네, 부주의한 지도들로 그들의 힘을 행하고 유아들은 교사의 말에 복종하며 교사들에게 쫓기면서 그들의 권리를 침해받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뭐 학대라고 하면 대부분 신체적인 학대를 많이 생각하죠. 근데 이제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이 언어적인 위협, 부주의한 지도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놀이 중심도 해야 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교사들의 인권교육도 해야 돼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아동 권리나 인권교육을 또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부주의한 지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현장에서.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목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주의한 지도의 실제 예는 뒤에 가서 조금 설명을 더 덧붙여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교사를 포함한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부주의한 지도 행위가 영유아에게 어떻게 인식될 것인지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자기 경계에 대한 개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은밀하고 반복하고 고의성을 띠게 되면 결국에는 아동학대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부주의한 지도 있죠. 부주의한 언어적인 그 지도를 선생님이 이게 정말 잘못된 건지 모르고 부주의한 지도인지 모르고 은밀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고의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 이거는 아동학대 위험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동학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동학대에는 신체적인 학대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뭐 선생님의 목소리라던가 뉘앙스로 기분이 나쁘고 또 무서움을 느꼈다면 그건 정서적인 학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동 권리 존중과 학대 강의를 살펴보면 이 부주의한 지도가 은밀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그리고 고의적으로 하다 보면 아동학대 위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주의한 지도를 하지 않는 것. 예전에는 그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올바른 상호작용에 대해서 초점을 굉장히 많이 둬서 올바른 상호작용을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 패러다임도 바뀐 거죠. 부주의한 지도를 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왜냐면 반복되면 아동학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한국보육진흥원에 가면은 이런 자료가 이제 2021년도 작년에 아주 막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진 이런
책자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보육진흥원에 들어가시면 PDF 파일로 다운받아가지고 다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좀 사용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의 부주의한 지도는 아동과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전략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반복되는 경우에 당연히 학대로 이어지겠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와 교직원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이 예민하게 아동 권리 존중을 인식해야 되고 이를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강화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가 되고 이렇게 아동 권리 교육, 아동 존중 교육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하고 있어요. 계속 중요하게. 그러니까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통해서 매월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내가 혹시 평상시에 하던 것 중에 이렇게 좀 위험한 것들, 예방선을 넘어가는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계속 체크하고 관리해 보는 게 교사 스스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여기 부주의한 지도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이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나온 거고요. 제가 이제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조금 오래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게 나왔을 때 작년에 따끈따끈할 때 이제 드렸어요. 드리고 이름 쓰지 말고 체크를 좀 해주세요. 솔직하게 이름은 안 쓰셔도 돼요. 이름 안 쓰셔야 솔직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저희 원인 선생님들한테 나눠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제 뭐 항목마다 조금씩 뭐 종종 있었던 것들이 있었던 항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습관처럼 말하는 것들 사실은 그게 맞는지 부주의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계속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뉘앙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잘했다고 칭찬할 때도 예를 들면 뭐, 너 이거 흘렸어? 아이고, 잘 흘렸다, 잘 흘렸어. 이렇게 말하면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쵸? 정말 잘했어. 누구야, 잘했어. 뭐 이렇게 따뜻한 목소리가 따뜻한 눈빛으로 박수 쳐주면서 칭찬해주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소리를 막 소리를 질렀거나 뭐 째려봤거나 뭐 아니면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아닌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무시하는 거, 비난하는 거, 조롱하는 거 반복될 때 은밀하게 고의성 가지고 계속 갈 때 그거는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점검해보고 내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더 따뜻하게 좋은 교사, 좋은 성인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은 지금 예를 들면 실수 행동의 책임을 영유아에게 돌려 수치심을 갖게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난히 뭐 그 친구가 계속 오늘따라 이렇게 뭔가 기분이 좋았는지 몸을 많이 움직였어요. 누구야? 뭐 그렇게 하면은 넘어져. 이렇게 보이겠는데 이 친구가 진짜로 넘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거봐. 선생님 넘어진다고 했잖아. 넘어졌지? 아프지? 선생님 말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어져서 괜찮아? 살펴봐주고. 어디 얼마 다쳤는지 보고. 넘어져서 많이 아팠겠구나. 그리고 상처도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야, 넘어져서 많이 아프지? 너가 아프니까 선생님도 많이 속상하다. 우리 다음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봐 주면 아마 아이들이 유아반 친구라면 스스로 얘기할 거예요. 다음부터는 걸어서 다녀야 돼요, 이렇게. 그래, 맞아. 걸어 다니면은 아무래도 잘 보고 천천히 걸어 다니니까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잘 보셔서 우리가 뭐 뉘앙스라던가 뭐 말투라던가 억양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조금 조심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체크한 거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뭐 말로 자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다툼이 있을 때도 예를 들면 말을 좀 이렇게 빨리빨리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그러면은 자기도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언어적 표현은 잘 안 되니까 먼저 울죠. 속상하면. 근데 이제 뭐 그런 친구들 되고 아유 뭐 또 온다. 선생님 쟤 좀 보세요. 쟤 또 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조롱이에요. 그래서 누야 많이 속상했구나 많이 속상해서 우는구나
그럼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친구한테 속상한 마음을 말해볼까 하고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시면 되겠죠? 누구야, 내가 너가 이렇게 해서 많이 불편하고 속상했어.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말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여기 지금 뭐 영유아의 요구를 일부러 못 들은 척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얘는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제 보니까 동영상도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교구장을 이렇게 정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리하는데 아이가 그 옆에서 이렇게 딱 넘어졌어요. 그리고 아이가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우는데 선생님이 안 봐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교실에 교사가 3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3명의 모든 교사가 이제 아이가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갈 때까지 아마 응급처치를 하거나 안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진짜 여기 무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이가 뭐 갑자기 울면 왜 우는지 몰라도 어떻게 해요? 가야죠. 우는 아이한테. 누구야? 왜 울어? 왜 그래? 어디 아파? 혹시 어디 다쳤어? 물어봐야죠. 그리고 말 못할 정도로 뭐 어린 아이거나 아니면 애가 많이 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실 안에서 다 마스크를 착용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얼굴에 상처가 나면 부모님들이 가장 속상해요. 얼굴에 난 상처는. 그리고 흉지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 내리고 확인해야죠. 마스크를 내리고 그 아이의 입 안에 이렇게 피가 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봐서 보고 손으로 살짝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선생님들이 그것만 확인했으면 바로 병원에 가셨겠죠. 잇몸에서 이미 피가 났고 하니까. 그리고 잇몸에서 피가 나면 뭐 이제 뭐 그냥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뭐 아유 뭐 이가 빠진 것도 아니고 잇몸에서 피가 났는데 뭐 병원까지 가 뭐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잇몸에서 피가 나면 혹시라도 여기 뭐 이거는 물론 빠질이지만 여기 안에 있는 연구치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제 시간에 치료를 받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얼마 전에 기사에 나온 아기는 봤더니 여기가 치료를 안 받아서 이가 다 이제 연구치까지 손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아동학대거든요. 여기 무시에 해당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울면 어디가 아파서 왜 우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다쳤을 때는 봐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조금 다쳤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가능하면은 좀 병원을 가는 게 좋아요. 특히 얼굴 부분에 상처가 났을 때는. 뭐 이렇게 긁혔거나 뭐 꼬집어서 상처가 났어도 흉이 안 지려면 사실은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고 병원을 가기 전에 부모님한테 반드시 전화를 드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제 거짓 협박, 차별, 거친 접촉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거친 접촉을 살펴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장애 통합 친구들, 장애 친구들 보면은 이제 친구들이 좀 이렇게 막 표현 잘 안 되니까 막 몸으로 이렇게 막 버티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손목을 잡을 때도 있거든요. 손목 잡고 이렇게 같이 가요. 왜냐면 손을 계속 잡아 빼니까 위험하니까 뭐 길 건너고 이럴 때 손목을 이렇게 잡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어떤 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채듯이 잡으면 당연히 이렇게 거친 접촉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접촉을 할 때는 거친 접촉이 아닌 따뜻한 접촉. 그래서 이렇게 손목을 잡아채기보다는 이렇게 뭐 어깨를 싹 감싸서 데려간다던가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좀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키가 작고 선생님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앉힐 때도 본인이 서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앉히는 것보단 나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앉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앉히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 여기 이렇게 예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좀 사용하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아동에게도 당연히 권리와 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아동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 다른 게 아니라 아동들이 당연히 권리와 인권이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에게도 당연히 권리와 인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2007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각종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별금지를 명시한.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교육기관에서 배제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사실 정말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 상, 중, 하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한 클래스에 3명의 장애 아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 중, 하 이렇게 와야 선생님이 지원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일부러 부모 이제 상담을 다 받아보고 아이도 직접 오라고 해가지고 놀이하는 걸 봐서 아이들을 상, 중, 하로 좀 나누고 그래서 상에서 1명, 중에서 1명, 하에서 1명 뽑아서 학급에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아무래도 아이들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지원하기는 더 쉬웠죠. 근데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상상상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중중중 올 수도 있고 하하하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입수 순위에 따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통합하고 있는 유치원이 아니에요. 통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께서 거기 일반 유치원이지만 거기 일반 어린이집이지만 내가 우리 아이를 거기 꼭 보내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입학시켜 줘야 해요. 장애인이고 장애 아동이고 우리가 통합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장애 아동을 받지 않겠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장에 저처럼 만약에 교사로 가게 되고 일반 교사로 가게 되더라도 장애 아동이 이렇게 원하면 교육을 당연히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이렇게 장애 아동이 다 보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 아동의 권리 보장도 역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서 또 그렇게 다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근거들을 바탕으로 또 하기 위해서 법이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장애아동 권리와 개념, 근거를 좀 더 살펴볼게요.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르면은 이제 6억 5천 명 넘는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장애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뭐 사고로 인한 장애인 수도 당연히 증가하겠지만 현장에서 제가 이제 20년 동안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아동의 수는 점점 줄어요. 아이들을 많이 안 낳으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 수는 주는데 장애 아동의 수는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 아동 수도 늘어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 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어쨌든 이제 불이익이 가장 심한 소수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불공평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서로 협약이 제정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협약은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개인의 재활이나 시혜적인 복지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 당사자가 정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줘야 돼요. 그리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권리에 기초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정책적 차원에서 프로그램 대상으로 간주되는 게 아니라 권리의 당당한 소유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이 장애 아동 권리의 개념이고 그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 영유와 관련된 그 인권 현황을 살펴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지금 논문에서 살펴본 그런 내용들인데요. 보면 유아교육 기관에서 장애 영유아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존중 및 교육 실행 수준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나타났어요. 특히 아동의 기본권 중에 참여권의 보장 수준이 타 아동 기본권에 비해 미흡하대요. 뭐 그래도 대체로 양호했지만 참여권이 낮았다는 거죠. 그리고 발달권의 경우에는 부모의 인식과 교사 및 관리자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그럴 수 있어요. 이 시기에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장애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이 장애 아동의 어떤 발달에 대해서
장애가 있다는 걸 온전하게 받아들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분명한 자폐 스펙트럼임에도 불구하고 뭐 말만 조금 배우면 우리 아이는 정상 아이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교사는 어떻게 보죠? 객관적으로 보죠. 그냥 자폐 스펙트럼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앞에서 강의를 할 때도 얘기했죠. 아이들이 배제당하면 안 되고, 그래서 지원을 할 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상인 친구들은 이렇게, 중간인 친구들은 이만큼 지원, 하인 친구들은 최대한 신체적, 언어적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줘야 되는 거.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런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이제 어린이집에 7월에 만 5세 반에 입소했던 친구가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 그 친구는 더군다나 그 장애 정도가 하였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세 자릿수 더 빼고 한 그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그 장애 그 등록을 늦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기관에 오기 전에 다녔던 기관에서는 일반 아동으로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자폐 스펙트럼인데 일반 아동으로 다니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계시던 이제 일반 선생님께서 이 참여권을 보장해주지 않으신 거예요. 어제 어머님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속상해서 이제 저희 원에 오시고 난 후에 얘기하셨는데 현장 학습을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얘가 이제 말 안 듣고 너무 행동이 거칠어서 내가 얘를 데리고 현장 학습을 나갔다가는 뭐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 현장 학습을 얘는 안 오고 그냥 집에서 쉬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참여권이 보장되는 게 미흡하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 그리고 가정, 국가 다 노력해야 돼. 다 전부 다 같이. 어떻게 지원해서 아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아동들의 권리와 인권이 지켜지도록 할 것인지를 같이 마련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면 교육 실행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돌봄, 치료, 이런 보조 인력 지원 등은 교육 이외의 요소에 대한 지원 영역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대요. 돌보고 치료하고 보조 인력 지원 등.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치료적인 거나 보조 인력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고려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측면에서 장애를 고려해서 그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도록 하자, 이런 맥락이에요. 그리고 셋째 보면 이제 인권침해 및 장애 차별 경험 정도에 대한 살펴본 이제 결과 유아교육 기관에서도 보니까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구타, 따돌림, 놀림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권 침해도 있었고 보조 인력 지원 안 해주거나 통학 지원 같은 거 편의 제공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현장 학습 오지 마세요 이런 거죠. 사실은 현장 학습을 가고 현장 학습에 도와줄 보조 인력이 필요한 건데 현장 학습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교회 활동에 참여 배제 이게 그거예요. 현장 학습 같은 거 못 가게 하는 거. 입학 거부와 같은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 간접적 차별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러니까 사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계속적인 차별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 영유아 인권 침해 및 장애 차별 예방을 위해서 정책이 더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인권 관련된 프로그램 및 인권 교육을 통해서 인권 간수성, 인권 인식, 장애 수용 태도, 자아 존중감, 자기 옹호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런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어린 아이들한테도 인권교육이나 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해서 장애 인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니 긍정적으로 변화했더라. 장애에 대한 수용 태도가 높게 나타났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육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아이들에게도 어떤 교육을 해요? 인권교육 하죠. 인권교육 프로그램 돌리고 권리교육 프로그램을 돌리죠. 그러면서 이 장애에 대한 장애 인식 교육도 해요. 그 인권교육 할 때 꼭 해야 되는 몇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장애 이해 교육.
장애 이해 교육은 뭐 부모님이 오셔서 해주실 수도 있고, 뭐 우리 친구는 누구누구는 좀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건 어려워. 이렇게 소개하는 뭐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교사가 준비한 뭐 시청각 조련 자료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인형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경험이 없으면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하면 서로가 다른 건데 틀리다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식을 바꾸는 전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애는 뭐 틀렸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장애는 그냥 다른 거예요. 우리가 눈, 코, 입이 다 다르게 생긴 것처럼 그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겠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장애 역류와 인권 증진 방안으로 가정 차원, 기관 차원, 지역사회 각각 다 제시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장애 역류와 인권 증진 방안으로 가정과 연계된 인권 증진 프로그램 운영하고, 보호자의 장애 자녀 옹호 역량 강화를 제한해야 된다. 부모님들도 되게 어려우세요. 마음이 어려우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정말 인권 관련된 프로그램,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지 자녀들을 잘 이렇게 따뜻하게 키우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 교육이 필요하겠죠. 기관 차원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통합교육, 그리고 장애 역류와 인권보호 증진, 그리고 장애 역류와 인권 증진을 위한 기관 차원의 기구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거, 활동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거, 장애 역류와 또래 역류 간의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기관 차원의 노력은 교사와 원장님의 몫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장애 역류아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기부터 오랜 시간을 보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 계속 하면서 교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어느 때 화가 나고 내가 어느 때 이렇게 좀 감정적이 되는지를 알고 서로 자꾸 도와줘야 돼요, 교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통합 보육을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교실에 2명의 교사 아니면 3명의 교사가 있어요. 보조교사까지.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라도 그 3명이나 2명 중에 감정적으로 조금 더 예민하게 굴 수 있죠. 자기 뭐 컨디션에 따라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선생님들이 얘기해줘요. 선생님, 지금 나가서 물 한 잔 먹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게 동료도 지키고 또 스스로도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인이 필요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선생님 저 지금 조금 힘들어서 밖에서 물 좀 먹고 올게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훈육하다가 조금 감정적으로 갈 것 같으면 어떡하죠? 선생님 친구하고 저 대신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부탁드리죠. 그럼 다른 선생님이 감정을 섞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긴 시간이 아니라 왜 속으로 1부터 10까지만 숫자를 세도 그 감정이 좀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사용을 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의 뭐 인권이나 권리를 무시하거나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사회 차원에서의 이제 인권 증진 방안 살펴보면 국가 차원에서 장애 역류와 인권 증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줘야 되고, 장애 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한 장애 아동 인권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야겠죠. 유아교육 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사가 교육의 질이니까요. 그래서 연수기회도 확대하고 장애 역류와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지표나 그런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는 게 필요하죠. 아무래도 외부에서 온 전문가가 모니터링 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알려준다면 교사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애 역류아 교육권 보장 방안으로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해야겠죠.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서비스를 해주면 아이들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조기 발견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주는 게 필요하고, 유아교육 기관도 확충해야 돼요. 그리고 유아 특수교사가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유아 특수교사도 확충이 돼야 되고,
처우 개선,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 격차 해소, 그리고 정당한 편의 제공 지원 환경 구축, 개별화 교육 운영의 내실화 등 이런 것들을 잘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과 사회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보면요. 영유아 가정방문을 통한 사회적 지원 제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 조기적으로 발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연령대별로 다 접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누가 뭐 외부에서 하지 않으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공적인 절차나 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내 학대 행위자의 30% 이상이 양육태도 및 방법이 부족하고 20% 이상이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가족을 지원해줘야 사회적으로 지원해줘야 이런 학대 요인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강력한 아동체벌 금지. 이제 당연히 지금 뭐 아동을 체벌하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이렇게 아동복지법에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육상황에서 뭐 아동을 체벌하는 게 약간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체벌은 절대로 안 된다는 조항으로 모두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기관 차원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이 있어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있고 원장님의 역할이 있고 가정과 협력해야 될 역할이 있겠죠. 교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동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고 예방선을 인식해서 지도해야 돼요.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은 그게 왜 문제 행동이 시작됐는지 그 원인을 이해하고 문제 행동이 발현되기 전에 어떤 것들을 해줘야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을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부주의한 지도를 내가 또 하고 있는지 계속 어떡하죠? 인식하고 인식했으면 어떡해요?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아이의 행동을 자꾸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갈등되는 어떤 요인을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교사로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더 감정적으로 되는지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계속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원장님의 역할이 있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중재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동학대가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에서 이제 문제가 되면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인권 선임교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원장님 있잖아요. 원장님이랑 아동학대 선임교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제가 아동인권 선임교사 할 때 이제 둘레둘레 다니면서 선생님들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죠. 그리고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호작용은 어떻게 해요? 얘기해줘야 돼요. 선생님 목소리 조금 낮추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 그렇게 팔을 잡으면 좀 거칠어 보이세요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걸 어디다 해요? 기록을 해놔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진행을 한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거친 부분에 대해서 거칠지 않게 다루는 방법들을 안내했다던가 그런 거를 좀 다 작성을 하고 기록을 해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중재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채용할 때 당연히 뭐 그 아동학대 그런 전에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다 경찰서 가서 서류도 떼어보고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예방교육 하셔야죠. 그리고 계속 장악하고 교실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어린이집 조직 문화가 조성되도록 그런 부분도 노력하셔야겠죠. 그리고 가정하고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기관과 보호자가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그리고 보호자하고 계속 협력하고 소통해야겠죠. 그리고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뭐 좀 이렇게 뭐 다쳐서 왔을 때 그럴 때 왜 다쳤는지 물어보고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상처가 좀 이렇게 안 보이던 상처가 일단은 뭐 이렇게 생겼다. 뭐 얼굴에 멍이 들거나 뭐 이렇게 긁혀서 왔다. 그럴 때는 증언했을 때 좀 살펴보고 사진을 찍어놔요. 사진 찍어놓고 부모님한테도 이제 혹시 왜 다쳤는지 다친 부분을 알고 계셨는지를 조금 물어보고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그 부모님들 OT 때 주로 이제 동영상 자료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참고 문헌이 굉장히 많죠. 제가 작년에 삼성재단에서 하는 보수교육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수님이랑 그
보수교육 자료를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시면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모든 법들이 갑자기 어느 날 딱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논문들을 거쳐요. 논문이 이제 사회 문제가 돼서 그 사회 문제를 논문에서 다뤄요.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었나? 그러면 그 논문들이 많아지면 그 논문들을 토대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유아교육, 보육 이런 정책들이 어디서 가장 많이 만들어질까요?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잘 이제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육아정책연구소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논문을 이제 뭐 연구하는 것들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지금 현재 많이 이제 최근에 뭐 연구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정책으로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육아 교육적인 부분을 담당해서 정책들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연구하는 논문들은 한 번씩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육아정책연구소도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한국보육진흥원 이런 데는 들어가시면 자료가 정말 PDF 파일로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다운받아서 부모 뭐 안내서 같은 걸로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론 부분이라서 조금 설명은 많이 있어가지고 듣기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잘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